제70호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훈민정음 해례본. 1940년 경북 안동의 한 고택에서 발견된 이 책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이 기록돼 있는데요. 세계 2,900여 개 언어 중 유일무이한 체계적 언어 해설서로 백성에게 우리말과 우리 글을 전해주고자 하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 창제 원리는 오늘날 많은 학자에 의해서 밝혀졌지만 하늘의 운행을 담은 과학적 언어라는 주제에 접근하고 있는 학자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이론적 배경에 동양 천문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28수 천문도와 연관해 연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국학 박사이시며 현재 훈민정음 연구소 소장이신 반재원 소장님을 모시고 위대한 문화유산, 훈민정음에 대한 이야기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훈민정음 연구소장 반재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죠. 또 반갑습니다라는 말도 매일같이 쓰고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갑습니다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반갑습니다는 반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반 같습니다. 그게 반갑습니다가 되었는데요. 반은 뭐냐 하면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또 몽고말에 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보게 되어 반갑습니다는 것은 당신을 만나보게 되어 당신을 보니 신과 같습니다. 이런 극존칭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흔히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많이 쓰지 반갑습니다 말은 그 뜻을 모르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은 다른 말에 비해서 순 우리 말들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민정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민정음 또 한글 하면은 이제 누구나 훈민정음 창제, 한글 창제에 대해서는 미리 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편하게 쓰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가 아직 거의 밝혀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훈민정음 중성의 순서가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순서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 초성의 순서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순서와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이란 책에 나와 있는 순서와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다를까요? 왜 지금은 훈민정음 당시의 순서대로 쓰지 않고 다른 순서로 쓰고 있는가? 또 훈민정음이 즉 한글이 왜 28자로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마 학교 다닐 때 들은 바가 없을 겁니다. 25자로 만들 수도 있고 30자도 만들 수도 있는데 왜 28자일까? 그것 또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중성과 초성의 순서가 다른 것과 또 한글이 28자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동양천문도의 이론적인 배경을 두고 창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들으면은
이해가 가는 것은 가는 대로 또 이해가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지금은 아야 어여 이렇게 우리가 순서로 알고 있는데 훈민정음이란 책에는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훈민정음이 어떻게 창제되었다 하는 것을 해석하고 예를 들어 놓은 것이 해례본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기니까 훈민정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 하면 훈민정음 해례본 그 책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훈민정음에는 지금의 아야어여 오요우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인 오아우어 요야유여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 이외에는 저 순서가 저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도 관심 밖의 일이겠죠. 그런데 저거를 밝혀야만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 창제의 가장 핵심은 천지인 사상입니다. 천지인 삼재 사상을 빼면은 중성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천입니다. 지인 이게 삼재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상식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거는 천지인인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레아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레아가 아니고 깊은 소리입니다. 깊은 소리. 이거는 의입니다. 의. 이거는 이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천지인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했고 평평한 것은 땅을 상징했고 선 것은 사람의 형상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중성은 요거 세 가지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과 하늘에 땅과 사람의 하늘이 위에 감이 되는 것과 이 땅의 아래에 감이 되는 것, 그다음에 사람의 왼쪽에 하늘이 감이 된 것과 사람의 오른쪽에 하늘이 감이 된 것, 이걸 초출자라고 합니다. 훈민정음에 보면 처음 나온 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방으로 벌려서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것은 여기에 위치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여기에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림을 이 땅에 위에 하늘이 가미된 것과 아래에 가미된 것을 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벌려가지고 사람의 왼쪽에 위치한 것은 여기에 표시를 하고 오른쪽에 하늘이 가미된 것은 이쪽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오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옛 글자로 아입니다. 옛날 글자는 전부 이렇게 썼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입니다. 이거는 어죠. 그래서 땅과 사람에게 하늘을 한 점씩 가미한 것이 오, 아, 우, 어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가세요? 예. 그 다음에 제출자라고 해서 이 땅에 두 점을 찍습니다. 위에 두 점, 아래에 두 점, 또 왼쪽에 두 점, 오른쪽에 두 점. 이걸 또 아까처럼 동서남북으로 벌려놓습니다. 이렇게 벌려놓으면은 결국 땅에 두 점이 찍힌 것은 여기에 위치를 하고 땅에 아래로 두 점이 찍힌 것은 여기에 위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왼쪽에 두 점이 찍힌 것은 이쪽에 위치를 합니다. 또 여기서 오른쪽으로 두 점이 찍힌 것은 여기에 위치를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시겠죠? 요거는 옛 글자로 요입니다. 요. 이 요를 옛날에 이 획을 점으로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천지인의 원리에 의해서
조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야, 요것은 유, 요것은 여가 됩니다. 요것이 몸을 만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사람한테 한 점을 아래 위로 찍고 두 점을 아래 위로 찍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벌려보니까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이래서 8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사방으로 이렇게 벌려야만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훈민정음 중성의 배열 순서가 지금과 다른 이유 했는데 여기 아까 처음 그린 도표죠. 두 번째 그린 도표죠. 그래서 이거는 동서남북. 이 남북의 위치는 동양에서는 위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서양에는 남북이 바뀌어져 있죠. 그러나 결국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초출자라고 합니다. 오, 아, 우, 어. 오, 아, 우, 어. 초출자라고 훈민정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원자라고 했습니다. 점이 일기원자, 점이 하나가 찍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출자라고 해가지고 이기원자입니다. 바깥에 2개 찍혀서 역시 동서남북으로 찍혔습니다. 저렇게 찍힌 것을 합한 것이 요 중성도입니다. 이렇게 찍힌 것이 2개가 합해진 것이 중성도죠. 저기 칠판에 그려놓은 중성도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벌려야만 하느냐. 그 훈민정음 책에 보면은 요게 오죠. 이제 아시겠죠?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요거는 깊은 소리. 이거는 어입니다. 근데 훈민정음에 보면은 요 오를 여기 오인데 오는 수가 1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마다 수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는 수가 1이고 오행은 수다. 북쪽이 수, 동쪽이 목, 남쪽이 화, 서쪽이 금입니다. 중앙은 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와 유는 둘 다 오행은 수고 방향은 북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는 수가 1이고 이건 수가 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자에 수가 왜 필요하고 방위가 왜 필요하고 또 글자에 오행이 왜 필요한가, 목화 토금수가 왜 필요한가, 이것을 초기 학자들은 놓쳤습니다. 글자에 이런 것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15세기에 만들어진 동양 천문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런 원리가 그 잣대에서 분석되지 못하고 18세기 이후에 발달한 서양 언어학의 잣대로 분석하다 보니까 이 원리들을 영원히 알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훈민정음은 왜 오를 1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게 하도라는 그림입니다. 하도의 그림과 비슷하죠. 하도의 요 수를 1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6이라고 했습니다. 하도의 요거는 3이라고 했습니다. 왜 3일까요? 하나, 둘, 셋 아닙니까? 이거는 8개입니다. 점이. 그러니까 수가 8입니다. 이거는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수가 7입니다. 그 숫자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2, 이거는 4, 이거는 9, 다섯 합해서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성도의 단어, 글자마다 수리가 뭐다 하고 표시해 놓은 것은 곧 하도의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도의 원리를 모르고서는 왜 여기다 수리와 오행을 붙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중성은 하도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도의 원리를 그 이론적인 배경으로 해서 중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이라 하는 것은 하도에서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오고, 유는 훈민정음의 수가 6이라고 했으니까 하도의 6수인 자리 여기에 온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성을 만든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것도 역시 하도인데 하도에 여러 가지 글자들이 더 붙었습니다. 이 하도에다가 하도를 동그라미로 전부 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에 있는 점을 찍을 때에 착각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요 점들을 전부 각으로 사각형으로 바꿨습니다. 똑같은 모양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점을 찍었고 여기에 2점을 찍었다. 칠판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여기 하도에는 또 천간이 붙습니다. 하도에 천간이 배속된 하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은 목입니다. 그러니까 목에 붙었습니다. 여기 목입니다. 수, 목, 화, 토, 금입니다. 갑과 을은 십간, 천간에서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천간은 갑과 을은 목인데 갑은 수가 3입니다. 그러니까 요 3획에 3에 붙었습니다. 을은 수가 8입니다. 을은 수가 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여기에 여라는 수 8개에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는 갑이 되고 여는 을이 되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갑을 병정해서 병정은 화입니다. 오행에서 화인데 이 병은 7수입니다. 수가 7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수에 병이 붙습니다. 결국 요는 병이 되는 것이죠. 정은 수가 2입니다. 그러니까 우가 2죠. 그리고 병은 요, 정은 우. 이런 식으로 배당이 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경신은 금입니다. 경신은 경은 야가 경이 되고 어는 신이 됩니다. 이것은 무기는 중간에 이 깊은 소리, 말하자면 아래아라는 소리, 이것은 수가 5입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소리에 무가 붙고 땅을 나타내는 의는 십수입니다. 무기인데 기가 십수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기가 되는 것이죠. 경신, 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에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붙습니다. 그래서 중성은 전부 또 천간,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갑은 아, 을은 여. 이렇게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거를 잘 눈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하도에서 중성이 나왔는데 우리 중성과의 밀접한 관계를 1대1로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도는 태호 복기 씨가 그 시절에 하수라는 것은 황하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바이칼호, 천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수에서 말이 나타났는데 말 등에 저런 무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늬를 취해서 도식을 만들었는데 저것은 우리 주역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의역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하도가 그런 전설적인 그런 도표가 아니고 하도는 바로 천문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하도라는 것인데요. 부연되어 있는 설명은 신경을 쓰지 마시고 점만 보시면 됩니다. 1과 6 이게 수라고 그랬죠. 여기 3, 8 목이라고 그랬죠. 동쪽. 2, 7은 화라 그랬죠. 남쪽. 여기는 4, 9는 금이라고 그랬죠. 서쪽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과 6을 수라고 한 것은 수성이라는 말입니다. 수성. 오행성의 수성입니다. 수성, 목은 목성, 화는 화성, 토는 토성, 금은 금성입니다. 그래서 이 오행성과 해와 달과의 운행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하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것은 바로 동양천문도라 이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여기 그 수는 1과 6은 수인데 수는 이게 북쪽입니다. 수성은
매일 밤 자시에 북쪽 하늘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시입니다. 여기는 오시입니다. 여기는 인시입니다. 여기는 신시입니다. 그러면 화성은 뭡니까? 화성은 2와 7은 화성인데 화성은 매일 낮 5시에 남쪽 하늘에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성은 매일 새벽 인시에 동쪽 하늘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금성은 매일 저녁 신시에 서쪽 하늘에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행성의 운행 위치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이죠. 1과 6이죠. 매월 1일 날, 매월 1일과 매월 7일 날은 북쪽 하늘에서 이 수성이 해와 달과를 만나고 매월 2일과 매월 7일은 화성이 남쪽 하늘에서 해와 달과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동쪽에서 만나고 이거는 서쪽에서 만나고 또 매월 1월 달과 매월 6월 달은 수성이 저녁에 늘 북쪽 하늘에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고요. 2월 달과 매년 7월 달은 화성이 저녁에 남쪽 하늘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매월 1일 날은 수성이 처음 보이는 날이고 매월 6일 날은 수성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날입니다. 매월 3일은 목성이 처음 보이는 날이고 매월 8일은 여기도 8이죠. 매월 8일 날은 목성이 마지막으로 보이다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행성과 일월과 해와 달과의 운행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도라는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성이 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도라고 하는 천문도의 이론적인 배경을 두고 중성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야, 어여 이렇게 배우는 대로 쓰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훈민정음은 천지인 사상이 핵이라고 중성을 만드는 핵이었다. 그 다음에 오아, 우어, 요야, 유여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었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도라고 하는 천문도에 의해서 중성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다 좀 쉽게 그려놨습니다. 보다 쉽게 중성도를 그렸습니다. 보십시오. 오행 상생의 순서대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시계 방향 순서대로 오아, 우어, 요야, 유여 이 순서대로 적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순서하고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글자 하나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동양 천문도에다가 그 바탕을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아, 우어, 요야, 유여로 해주고 천지인은 맨 앞으로 뽑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는 음과 양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으면 뒤가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전부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천지인 사상은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음양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낮에 있으면 밤이 있고 낮에 일하면 밤엔 자야 되고 이렇듯이 음양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데 이 하도라는 것도 음양이고 모든 우리 물질 세계는 음양으로 되어 있는데 세종은 이 음양 사상에다가 천지인이라는 삼재 사상을 도입한 겁니다. 이것이 세종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 세계에 영혼의 세계를 다시 추가해 넣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이 지금과 다른 이유, 저걸 밝혀져야 되는데 저거 밝혀서 뭐 할 것이냐? 이대로 쓰면 되지.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성은 이렇게 하도라고 하는 동양 천문도의 그 이론적인 배경을 두고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것을 다시 정리한 건데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오 하면 뭡니까? 오가 맨 밑에 있었죠? 저 칠판에도 오는 제일 밑에 있습니다. 오는 뭐라 그랬습니다? 수라고 그랬죠. 수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는 북쪽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는 천간으로서 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리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중성 열한자와 천간의 관계, 수리의 관계, 방위의 관계, 오행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중성은 음양, 오행, 방위, 수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성에도 또한 오행, 방위, 수리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성을 한번 보십시다. 초성도 아까 얘기했듯이 순서가 다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순서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는데 훈민정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모아졌습니다. 기역, 키역, 여린기역입니다. 여린기역. 저는 기역으로 하지 않고 기읍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양해를 바랍니다. 왜 기역인데 기읍으로 할까? 기역이 맞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음들이 약간씩 차이가 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역, 키역, 여린기역입니다. 이걸 옛니영이라고 하죠. 다. 여린기역입니다. 디귿, 티귿, 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 소리, 입소리, 목구멍 소리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목이라고 했습니다. 요 혀소리라고 혀소리를 화라고 했습니다. 또 입술 소리, 수음을 토라고 하고 입소리는 금이라고 했습니다. 목구멍 소리는 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목, 화, 토, 금, 수,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해서 오행상생의 순서대로, 즉 오행순행의 원리대로. 여기가 뭡니까? 상생방송이죠. 그 오행상생의 상생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이거는 목이고 화고 오행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저렇게 위의 순서대로 하는데 왜 후민정음에는 저렇게 배열을 해놨을까 하는 것입니다. 초성은 물론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니은은 혀가 움직이는 모양을 따서 니은을 만들었고 목구멍은 둥그렇고 동그랗기 때문에 이형을 만들고 목구멍의 형상을 딴 것입니다. 입술은 네모나게 붙어 있어서 미음을 만든 것입니다. 발성기관에 따라서 그 형상을 만들었지만 배열은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식으로 목화, 토금수, 오행, 상생의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거는 왜 저렇게 되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하도를 설명할 때 오아, 우어, 요야, 유여 해서 그것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천간에 배속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을 중에서도 갑과 을이 같은 목이지만 갑은 양목이고 을은 음목입니다. 왜냐하면 갑은 아까 말씀드린 수가 3이죠. 홀수입니다. 아까 하얀 흰 점은 전부 홀수입니다. 그래서 하얗게 표시를 했고 까만 점은 전부 짝수입니다. 짝수는 음이니까 까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낙서에 여기 있는 그림은 지지가 배속된 오행방위 낙서입니다. 지지가 배속되어 있다. 지지는 뭡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게 지지입니다. 그런데 봅시다. 인묘진 이거는 목입니다. 사오미 이거는 화입니다. 신유술 금입니다. 해자축 이거는 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니은, 디귿, 티귿이 있는데 이것은 훈민정음의 화라고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그 화는 12 중에서 4, 5, 미 중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디귿이 되고 어떤 것이 티귿이 되고 어떤 것이 니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4, 5, 미 중에 이거는 4는 양화입니다. 양이고 이거는 음입니다. 화 중에서도 양화, 음화. 이거는 신유술은 금이지만 이게 양금, 이거는 음금입니다. 이거는 해자축은 수인데 이 해는 양수, 자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양 중에서도 또 음양으로 나눠지고 중에서도 다시 또 음양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은 원자의 세계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원자를 쪼개도 요 하나의 원자를 딱 쪼개면 쪼개는 순간 음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음을 또 다시 쪼개면 거기서 또 음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하게 쪼개도 쪼개는 동시에 음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 법칙입니다. 여기서도 다 같은 목이지만 이거는 양목, 음목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인, 신, 사, 해. 이 양은 양목, 양화, 양금, 양수는 정방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오, 묘, 유. 이것은 음입니다. 전부 다. 측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중간 단계. 그거는 진, 술, 충, 미.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묘진의 진, 사오미의 미, 신유술의 술, 해자축의 축. 이것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중간 물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인묘진은 합해서 다 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오미까지 미가 합해서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티귿을 생각했을 때 발음이 가장 거센 것이 양화입니다. 발음이 그 다음에 부드러운 것이 티귿이 가장 발음이 거셉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 발음이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래서 디귿은 오에 옵니다. 그럼 티귿과 가장 발음이 거센 것이 양화에 오고 그 다음 여린 것이 음화에 왔습니다. 그러면 티귿과 디귿이 배당되었으니까 니은, 하나 남은 니은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니은은 불청불탁입니다. 소리가 청하지도 않고 탁하지도 않는 중성입니다. 그래서 미로 갑니다. 사오미는 화니까 양화는 발음이 거센 티귿, 음화는 발음이 여린 오는 디귿, 그 다음에 니은은 저절로 하나 남아있는 미토로 갑니다. 불청불탁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런 순서가 됩니다. 가장 발음이 거센 것은 티귿, 히읗, 키읔, 치읓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발음이 그 다음에 여린 것은 디귿, 여린 히읗, 지읒, 기역입니다. 요거는 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청불탁, 여리지도 탁하지도 않는 것은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남은 여린 기역, 여기에서 하나 남은 니은, 여기서 하나 남은 시읒, 여기서 하나 남은 이영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오행순행으로 배열을 했더니 이렇게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 화살표 순서라. 미음, 비읍, 피읍은 이 원리에 같이 합해서 여기서 비읍, 피읍, 미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순서로 했기 때문에 훈민정음 원본에는 훈민정음에는 지금의 순서가 아닌 이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로 이 순서라는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했을 때 해는 뭡니까? 해는 히읗이 들어갔죠. 자는 여린 히읗이죠. 자는 여린 히읗이죠. 축은 이영이죠. 축은 이영이죠. 그 순서대로 12지에 초성 12글자를 배속을 시켰습니다. 잘 눈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설명을 할 때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성이 지금과 전혀 다른 순서로 세종이 배열을 했던 것도 바로 낙서라고 하는 그림의 이론적인 배경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성과 초성은 서로 짝이 됩니다. 중성은 양이라면 초성은 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도와 낙서는 하도가 양이라면 낙서는 음입니다. 중성과 초성이 짝이 되고 하도와 낙서가 서로 짝이 됩니다. 중성은 하도의 이론적인 배경을 두었고 초성은 낙서의 이론적인 배경을 둔 것입니다. 서로 짝끼리 이론적인 배경을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아까 중성의 얘기처럼 아까 기억하시죠? 제일 이쪽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키역은 목이죠. 목이고 동쪽이죠. 자축인묘진섬에서 인이었죠. 수는 3입니다. 세종이 언급한 초성과 음성에 반드시 음양, 오행, 방위, 수리의 법칙이 있다 하는 것을 추리를 해서 도출을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낙서는 또 뭐냐? 낙서 또한 천문도라는 얘기입니다. 낙서 또한 천문도다.
자, 여기에 별자리가 9개가 있습니다. 전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는데 이것이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이게는 오제좌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하북성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화계라는 것이고, 별자리의 이 숫자대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기성이라는 것은 별자리 수가 9개입니다. 그래서 그걸 형상화한 것입니다. 저거 무슨 소리냐면, 자, 북극성이 여기 있습니다. 북극성이 있으면 북극성을 반경으로 한 북두칠성을 포함한 가장 안쪽 원, 핵심 원, 요거를 자미원이라는 영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북극성을 주변으로 그 바깥에 다 바깥원, 요거를 태미원이라고 하고, 그것도 바깥의 원을 천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원으로 하늘의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그 3원 중에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중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가장 밝은 별자리 9개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밝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범위까지의 가장 밝은 별 9개를 그대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별의 모양 그대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710 하면 별이 7개입니다. 별자리가 7개가 가장 밝게 보이는 게. 이래서 이거는 9개를 그려놨기 때문에 이거를 구성도라고 합니다. 구성도. 9구자 별성자. 별이 5개가 아니라 9개입니다. 가장 밝은 별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역시 천문도라는 얘기입니다. 천문도. 그래서 여기 보면 덕화리 2호 고분 천문도에 보면은 낙서를 도식화한 그림이 나옵니다. 남두 6성, 북두 7성, 해와 달, 그다음에 주위에는 또 여러 가지 많은 별자리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서에서 기원된 벽화입니다. 왜 저렇게 해놨느냐? 우리가 사람이 시신을 묻어놨을 때, 장례를 묻어놨을 때 살보면 저게 보이는 게 저 하늘입니다. 하늘. 3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각각마다 별들을 다 그려놨습니다. 우리의 영혼관은 사람이 죽으면 우주로 돌아간다는 영혼관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사상은 천문 사상입니다. 우리의 조상 때부터, 신시부터 배달국부터 당군 때부터 내려오는, 끊임없이 내려오는 것이 천문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종 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 이론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중성과 천관과의 관계, 초성과 지지와의 관계, 이걸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중성은 전부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포함되어 있고, 초성은 전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의 12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천문도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훈민정음이 왜 28자로 만들어졌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의심도 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24자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28자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 한훈민정음의 후예를 한글이라고 하는데, 한글과 훈민정음은 차이가 많습니다. 훈민정음은 28자를 다 쓰지만 한글은 24자밖에 안 씁니다. 우선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은 옛날 합용병서라는 병서법을 사용했습니다. 합용병서라는 것은 이런 글자입니다. 이런 글자들, 서로 다른 초성끼리 합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자들은 쓰죠. 이걸 각자병서라고 합니다. 같은 글자끼리 병서, 나란히 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쓰고 있지만 이런 글자들은 쓰고 있지 않아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세종은 저런 글자들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저걸 안 쓰죠. 그러니까 훈민정음과 한글은 같은 선조와 자손 사이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다음 2강 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훈민정음은 28자로 만들어진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28자를 결과적으로 보면 28별자리를 나타낸 동양 천문도의 이론적인 배경을 주었기 때문에 28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이게 28수 천문도인데요. 28수라는 건 28별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동서남북 네 구역으로 나눠서 각 구역마다 7개의 별자리를 배치했습니다. 각항 저방 신미기, 북쪽은 두우 여허 위실벽, 서쪽은 규류 위묘 필자삼, 북쪽은 남쪽은 정귀 유성 장익진 28별자리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예 서양에는 별자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무슨 동양에는 별자리가 28개밖에 안 돼? 옛날에 그만큼 우리 천문도가 미개했다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라고 하는 것은 견우성입니다. 견우성, 견우. 그런데 견우 별자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견우성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에 있는 별 동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수천억 개씩 별이 있습니다. 그 별자리 한 동네를 우라고 하나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거는 여는 직녀성입니다. 직녀성에는 직녀성의 대표 별자리가 있지만 그거를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별의 수가 있습니다. 그 별 동네 전체를 다 합해서 여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 삼 같은 게 나오죠. 삼 하는 건 전 삼태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별이 크게 3개로 탁 보이는 삼태성, 오리온 성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오리온 성좌 안에 2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 2천억 개의 별 동네 하나를 삼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28별자리의 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게 동양천문도입니다. 여기에다가 한글을 이론적인 배경을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28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이 28주 천문도에는 뭐가 있느냐? 제일 끝원에 뭐가 있습니까? 십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십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를, 뭘 뜻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자면 신이라면 루와 위라고 하는 별자리는 술의 자리에 위치하고 별자리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측정했을 때, 각도를 측정했을 때. 이 신이라는 것은 경신임계죠. 신이라는 것은 루라는 별자리와 위라는 별자리가 내쏘는 파장의 기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걸 몰랐기 때문에 갑을병정, 자축인묘 하면 옛날에 미신이나 사주를 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잡학으로 여겨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 세타 하면 아주 고급스러운 어떤 문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뭐가 내는 파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알파선, 감마선 하면 되게 아주 고급 학문이 되고 갑, 을, 자축하면 이건 학문 범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별자리가 내뿜는 어떤 기운의 파장을 나타내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지금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수리가 저기에 천문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낙서에서 한 자축인묘와 이 초성 12자 배당된 거 그 자리에 그냥 초성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중성을 갑을병정 10간에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아까 아는 갑이라고 그랬죠. 여는 을이라고 그랬죠. 그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천문도가 나옵니다. 초성과 중성을 합해 놓은 것입니다. 좀 복잡해졌죠. 12지에 초성을 넣었다. 아까 그 배치한 그대로 10간에 중성을 넣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두 개를 합한 겁니다. 하나도 복잡할 게 없어요. 차근차근 보면은 여기는 복잡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본 지식을 예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해가 안 가고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에 이와 리을과 여린시옷과 미음, 비읍, 피읍 이 6글자를 이론적인 배경에 따라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28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음 28자 천문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8자로 만든 것이나 중성과 초성의 순서가 지금과 다른 것이 전부 동양천문도의 이 이론적인 배경을 두고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 세종의 그 해박한 천문 지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그 뿌리가 어딘가? 또 초성과 중성의 글자 꼴이 과연 그 뿌리가 어딘가? 뿌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단군 때 가림토문에서 그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시 때부터 배달국 때부터 단군 때부터 내려오던 그 유구한 이론을 우리가 세종이 받아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자꼴, 초성의 글자꼴도 글자 획을 더하거나 하는 이 꼴도 전부 동양천문도의 이론적인 배경을 두고 꼴을 구분을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러면 없어진 네 글자 음가를 찾아야 되고 합용병서, 우리가 쓰지 않는 이런 합용병서에 저거를 일부 우리가 다시 되살렸으면은 우리 한글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충할 수 있다. 이걸 반드시 살려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는 순서로 다음 2강을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한글을 익혀 못 읽는 동화책이 없을 정도인데요. 자음과 모음부터 익히는가 하면 이름이나 간판 같은 통글자를 외워 한글을 익히기도 합니다. 유치원생들이 혼자 습득할 만큼 쉬운 언어라는 반증인데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큰 글, 한글. 장차 우리나라 말과 글을 세계 사람들이 배워가리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한글은 세계 공용어로 손색이 없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 과학적 토대 위에서 간결하고 쉽게 창제된 언어임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재현 소장님과 훈민정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